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8월 6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예, 이재명 육사 출신이 또 쿠데타 할 수도. 아이고, 본심이 나와버리네. 학교 통합 빨리 하라. 예. 지금까지 쿠데타 다 육사 출신이 했다. 나라 절단내고 이 누가 내가 쓰는 용어인데 이재명이 따라 쓰는 거야. 책임 물을 일이 있나? 얘기만 하고 진척 속도는 조금 느려 실체. 국방부 속도가 믿겠추지. 야, 지금 이 말아먹는 뭐야, 주범이 누군지 가지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국가를 말아먹는 게, 특히 이거 안보 쪽에 말아먹는 게 누가 이거 주범인지를 갖다가 바로 셀프 인증했다. 막 이렇게 봅니다. 우짜견적으로 지금을 갖다가요, 제2공화국 때랑 비교를 자주 합니다, 요즘. 그런데 쿠데타 당할까봐 지금 이거 육사, 그러니까 사관학교 이걸 갖다가 통으로 갖다 묶는다. 나라를 절단내고 있는 게 누군지 가지고 실토를 내고 하고 있다. 예, 넘어갑니다. 네, 법제처장, 검찰 수사권은 원래 한시 좋지. 수사기소 분리가 오지. 아, 참나, 진짜 웃기다 않네, 이것들. 이거 뒷얘기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거 문재인이 때 가지고요,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이 앞세워 가지고 특수부 가지고 쇼했죠. 원래 정상적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특수부만 해체하는 게 원래 정상이죠. 근데 지가 써먹고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나중에 지가 당할 것 같거든. 예, 그러니까 검찰 자체를 갖다가 절단내고 있는 게 이것들입니다. 이간에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이 검찰 쪽이나 이쪽에 가지고 얘기 듣는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됐는지. 이 문재인이 때 씨를 뿌려가지고 지금 이것까지 가지고 이어지는 거라니까. 하여간에 이 인간은요, 대장동, 위례동, 백현동, 성남 FC 변호인 출신이죠. 예, 그리고 지 꼴린 대로 해가지고 이재명 연임 관련해서 뭐 개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헌법 지 꼴린 대로 해석한 인간이 이 인간입니다. 대장동 집단 출신이다. 네, 넘어가고요. 예, 김민석의 유시민이 맞다 보나? 맞다 보나? 예, 정청래는 총리 때 레버리지, 예. 정청래가 많이, 짜치는 모인데. 레버리지, 이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우짜가 말씀드렸죠. 정청래는 정치 자영업자입니다. 뭐, 개파, 뭐, 그런 거 없어요. 지 자영업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예전부터. 경찰 보안 수사권 폐지. 이거는 니거끼리 해 가지고 뭐 잘했니 못했니 네가 뭐 더 해 가지고 뭐 극단적이니 많이 말할 거 없잖아. 지금 이재명이 이미 다 인정을 다 하고 자빠졌는데 뭐 니거끼리 앉아 가지고 보안 수사권 폐지 과정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자빠졌냐. 신천지 수사해라. 6.3 지방선거 평가에 이전에 앞서서 선거 참정권 절단 낸 거는 그거는 생각도 안 하냐. 레버리지 ETF, 예, 그 공경으로서 먹었다. 정청래가 많이 짜치는 모인데 이거 쓴가 보니까 하여간에 뭐 쓰레기 나와서 해가지고 떠드는 거는 속일 필요 생각도 없고요. 넘어가자. 돌려차기 피해자 서범수 사과 수용, 장동혁 당 차원에서 조치한다. 윤리위 징계한 상정 가능성, 피해자는 토론에 묻히는 게 더 싫다. 뭐 어떻게 됐는데? 보안수사 금지 지역문이 열렸다. 보수 아닙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한동훈은 보수가 아니라인 거라네. 예? 사과를 수용한 뭐 쇼가 있었는 모이네. 장동혁은 실수라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장동혁이야 뭐 친한 게 잡아찌기려고 지금 눈에 벌거니까. 한동훈이 주최하고 피해자 김씨가 참석한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맞은편에 앉아있던 진종호 의원에게 서병수가 돌려차기 한 번 하자. 하하, 참나 대단한데. 진종호는 발보다 손을 더 자셨다. 대단한데. 대단한데. 이게 다 친한 게야. 친한 개들 다 모여있네. 친한 게 다 모여있네. 그리고 이거 뭐 친한 개를 갖다가 우짜 장동혁 안 좋아합니다. 장동혁 안 좋아하는데요. 친한 개 야들은요, 잘라내든지 어쩌든지 뭔 수를 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산 북구 해가지고 선거 있었잖아요. 한동훈이 당선된데. 여기 가서 해가지고 선거운동, 사실상 선거운동 한 애들이잖아. 안 그래요? 해당행위 한 거지. 예? 이거 있잖아, 한씨. 요것도 해당행위 했고. 다 이거 눈에 밟히네, 보니까, 전부 다.
이 해당 행위 한 거예요. 야도 유명한 애고. 해당 행위 한 거잖아. 근데 이거 가지고 무슨 징계 때린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해당 행위 한 거를 어디다가 갖다 버리고 해 가지고 니끼리 앉아 가지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냐. 빨리 자르길 바랍니다. 넘어가고요. 장동혁의 쓰임새는 딱 친한 게 쫓아내고 한동훈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법무부 친일재산조사위 이것도 뭐 반일 카드 노 재팬 시즌 2 빌드업 하려는 것 같은데 예, 빌드업 하려는 것 같은데 국가폭력시 범죄 CEO 페이지 넘어가고 그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고 아이고 요게 핵심이네. 요게 핵심입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몰수 환수 몰수라 하면 너무 세 보이니까 환수 있다고 소리하는데 하여간에 요거 딱 보니까 바로 노 재팬 시즌 2. 아니 도대체 문재인이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뭐 문재인이 시즌 2라니까 그러네. 그냥 문재인이 시즌 2예요. 지금 자 한번 봅시다. 우짜가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반일 우리나라에서는 반일, 일본에서는 반한 이 카드를 언제 쓸란지 한번 궁금하다 말씀드렸는데 야 빌드업을 쫙 하네. 자 넘어가고요. 오늘은 엔화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빨리 넘깁니다. 7월 외환보유액 4,279억 달러. 대팽체 반응에 이것밖에 안 늘었어? 5억 9천만 원? 5억 9천 달러. 에이, 이거 참 환장하겠다 진짜. 그러면 이게 지금 전달에 4,273억 6천만 달러인데 꼴랑 5억 9천만 달러 늘어서 4,279억 5천만 달러가 됐다는 소리잖아요. 2달 증가고 나발이고 6월에 늘어난 것도 꼴랑 이것밖에 안 늘어났고 자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경상수지 많이 벌었다는 경상수지 역대 최대로 벌었다는 경상수지 5월 달에 얼마 벌었죠? 386억 1천만 달러입니다. 무려 386억 달러입니다. 386억 달러. 여기는 뭐 5억 9천만 달러 이거만 되는데 경상수지만 5월 달에 386억 1천만 달러로 올타임하이 최대로 많이 벌었고요. 무역 수지 역시 6월에 무역 흑자가 361억 달러, 7월에 303억 달러. 많이 벌었죠? 예, 많이 벌었습니다. 6월, 7월 이때만 이 2달만 해도 벌써 3억 달러, 300억 달러 훌딱 넘게 벌었고, 그리고 올해 3월 이후 2026년 3월 이후 단 한 번도 무역 수지가 2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이 꼴랑 이래 된다. 그동안 벌어들인 돈은 다 어디다 갖다 버리고 지금 이렇게 외환 보유액가 요것밖에 안 됐다. 참 잘 돌아가고 있다. 예, 넘어가고요. 중국 장신 메모리 제품 HP 등 글로벌 PC 업체에 채택됐다. 어허, 이 절단인데. 예, 발 메모리 부족에 저가 노트북 중심 소량 적용. 별론데. 휴렛 패커드에서 나오는 거에서 쓴다 이거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앉아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슬슬 이제 지금 기존에 이거 빅3가 다 해먹던 판에 조금씩 야금야금 이 중국 메모리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지요. 예, 그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거에 빨리 밟아치게 됩니다. 밟아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추세로 계속 가잖아요. 별로 좋지 않다. 지금 당장 돈 버는 것도 중요하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국이 이제 D램하고 그냥 기존 메모리 쪽에서 시장을 갖다가 사이즈를 갖다가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음 레벨로 올라온다 할 뭐 누구자라도 그 생각하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골치 아프지. 하여간에 빨리 웃자든 간에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머리를 갖다가 좀 돌려가지고 기민하게 돌려가지고 중국 싹은 좀 밟아야 된다. 이래 우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 가지고 4.14%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온스에 4,246.80달러. 볼린저 밴드 뚫고 52평선까지 뚫고 쭉 올라가 버렸습니다. 우자격적으로 금값에 대해서 8월 말 이제 지금이 현재 8월 달이죠.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바닥을 예상한다. 금값. 물론 뭐 금값 이러니까 은값도 똑같습니다만 금값에 대해서 8월 말에서 9월 초에 바닥을 예상한다고 계속 얘기한 가운데
이 노동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죠. 어떤 겁니까? ADP 고용 변동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그 뭐 호르무즈 잘 된다며. 잘 되는지 모르겠다마는 잘 된다며. 그래서 에너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감소했고, 그리고 달러 약세 등으로 인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금덩이는 해가지고 많이 올랐습니다. 이래 올랐으니까, 뚫고 올라왔으니까, 변동이 보였으니까 또 저항선 지지선을 말씀드리겠죠. 금덩이 저항선 위로죠. 위로는 4,100 $50 뭐 넘어갔죠. 예, 4,150달러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게 4,203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넘어가 버렸습니다. 한 방에 다 뚫고 넘어가 버렸다. 그 지지선은 밑으로 지지선은 중요한 억수로 중요한 4,000달러, 그리고 그 밑에 살짝 밑에 3,959.80달러에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고. 때문에 가지고 금덩이 관련해서 도이치방크에서 해가지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도이치방크의 전략가 마이클 슈에는 금덩이가 2024년 8월부터 시작한 폭발적인 가격 상승 국면에 여전히 있다고 분석하면서 올해 연말 2026년 말 목표치를 갖다가 금값 목표치를 4,700달러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수혜의 금 관련 스페셜 리포트에서는 폭발적인 가격 상승 국면을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했는데, 첫 번째, 수혜는 금덩이를 다른 주요 원자재, 즉 구리, 석유, 그리고 수혜의 경우 특이하게도 우리 먹는 빵의 장기 인플레이션 조정 상승률과 비교했는데요. 빵의 경우에는 연 0.26% 상승하고, 석유, 기름의 경우 연 3.44%까지 상승하는 등 이 주요 원자재들의 상승은 다양하게, 물론 상승 포지티브하게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평균치를 갖다가 금덩이에 적용하면 금값은 1온스에 2,600달러 정도가 된다고 일단은 기본값이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혜는 자산 가격의 투기적 버블 거품과 폭발적인 가격 움직임을 탐지 및 특정하는 데 사용되는 계량 경제학적 도구인 부향적 최소치 증강 디커플리 검정 디커플러 검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뭐 줄여서 디커플러 검정이라고 해가지고, 이 경제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건데, 여기서 앞에 조금 더 붙어가지고 후향적 최소치 증강 디키플러 검정, 이게 됩니다. 디키플러 검정, 이걸 갖다가 이제 이 도구를 사용해서 또 분석을 했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금값은 1온스에 6,400달러에서 피크를 찍고 3,700달러에서 바닥을 찍어야 한다고 수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혜의 모델에 따르면 올해 2026년 말 금덩이의 적정 가치는 1온스에 4,700달러이어야 하며, 이 적정 가치는 S&P 500,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 환율 등 여러 요소를 입력값으로 사용했는데, 중앙은행의 금덩이 금 공식 매입 속도가 느려지면서 약간 하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수혜의 경우 자신이 이전에 제시했던 1온스에 4,600달러 금값이죠. 1온스에 4,600달러 목표치에 근접한 값이 요번에 새로 또 계산해 보니까 나왔기 때문에 자신의 예측치를 고수하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물론 우짜는 금값이 지금 수혜의 경우 최대 해가지고 6,400달러까지 본다고 했는데 우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이 봅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요. 아이고, 이거 시간 배분을 또 애매하게 될 것 같은데. 자, 은덩이 보시죠. 은덩이는 4.27% 상승해서 1온스에 62.05달러입니다. 이것도 뭐 한 방에 뚫어버리죠. 이로 됩니다. 그래 여전히 뭐 금값보다는 좀 짜칩니다만. 하여간 이래 됐으니까 은덩이도 해가지고 위로 저항선, 밑으로 지지선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한 방에 뚫었다는 거 감안하시고, 은의 경우에는 위로 저항선이 62.50달러에 있고요. 62.50달러. 요거는 아예 가지고 위에 저항선은 못 들었죠. 62.50달러 있고, 그 다음에 64달러의 저항선이 있고요. 밑으로 지지선은 60.09달러, 그리고 59.32달러의 지지선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서부 텍사스유입니다. 서부 텍사스유 올려놓고 해가지고 기름값별로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브렌트유는 0.05% 상승해서 1배럴에 79.40달러가 됐고, 서부 텍사스유는 마이너스 0.94% 하락해서 1배럴에 75.06달러가 됐습니다. 네, 좋다 하는데
뭐 호르무 제협이 열린이 많이 일하고 있는데 지금 기름값은 떨어지는 게 좀 둔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짜는 올라갔다가 84달러 넘은 다음에 가지고 내려왔다가 다시 해 가지고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어찌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만 10월 물은 마이너스 0.48% 하락해서 1배럴에 78.35달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하면 끝나냐? 아니죠. 오늘은 또 해가지고 아폴로에서 나온 차트인데 벌써 15분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Highly unusual. 네, 브렌트유는 백워데이션, 천연가스는 컨탱거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우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자재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백워데이션하고 컨탱고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폴로에서 말하고 있죠. 브렌트유는 백워데이션. 백워데이션은 뭡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단기 공급 부족 상태다, 상황이다 이 말이 되고, 콘텐고는 뭡니까? 천연가스는 콘텐고라 했는데 콘텐고는 단기 공급 과잉 상태다 이 말이 됩니다. 그러면서 highly unusual, 그러니까 뭐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이다 이 말이죠. 예, 따로따로 나오고 있으니까, 기름하고 천연가스가 따로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만 하면 끝나냐? 아니죠. S3 to 1 크랙 스프레드를 한번 또 해가지고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면, 8월 3일 기준에서 크랙 스프레드는 57.01달러 해가지고 좀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지만 이란전 터지기 전이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뭐 대략 뭐 30달러 정도 보면 되는데, 요 정도 여기 정도로 보면 해가지고 여전히 한 2배 가까이 해가지고 여전히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다. 이게 핵심입니다. 요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쓰는 그 휘발유도 중요하지만 디젤, 제가 말씀드렸죠. 디젤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경제를 돌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휘발유가 아니고 디젤입니다. 우리 택배차도 디젤을 먹고, 공장에서 물건 실어 나르는 트럭도 다 디젤을 먹고, 그리고 그 건설 현장에서 쓰는 이 각종 기계들도 디젤을 먹고, 다 디젤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억수로 중요하다는 거, 네, 넘어가고요. 요거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마이너스 0.17% 하락해서 99.692가 됐죠. 당연히 그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특히 ADP 고용 변화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 따라서 잘 내려가고 있고, 우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의 경우 중요한 지지선이 하나 있는데 99.305에 요 라인입니다. 99.305에 해가지고 지지선이 있는데 요게 붕괴될런지 안 될런지 상당히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원화 보시죠. 원화는 해가지고 0.53% 좋아졌습니다. 좋아져서 좋아졌는데도 여전히 1420원을 못 깨고 있습니다. 터치만 한번 하고요. 어제 장중에 터치 한번 하고 여전히 이 꼴입니다. 이거 좋지 않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 250원은 더 원화값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 이게. 참나 절따이다 진짜. 아까 좀 전에 가지고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보셨죠? 그렇게 돈을 쳐버렸는데 돈 어디다 다 가버리고 외환 보유액은 찔끔 늘어나고 앉아있다. 전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전혀 이 데이터만 보면, 데이터를 갖다가 뭐 종합적으로 볼 필요도 없이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전혀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게 왜 이 꼴이 납니까? 외환보유액은 찔끔 해가지고 늘어나고 있고, 벌어들인 돈은 다 어디다가 쳐버리고. 이거네. 엔화를 보시죠. 엔화는 해가지고 0.05% 찔끔 좀 뭐 좋아졌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1달러에 157.722엔이 됐습니다. 자, 엔화 얘기는 우리가 오늘 많이 할 거니까 빨리 넘기고, 엔화 얘기하기 전에 해가지고 샌디스크 아침에 보니까 샌디스크 또 폭락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왜? 오늘 또 코스피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샌디스크 해가지고 장중 해가지고 장중부터 해도 최대치 잡으면은 10% 이상 해가지고 폭락이 터졌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하루치로 보면 마이너스 5.40%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실적 발표는 예상보다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꼴이 났다는 거, 자, 이거는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이거는 일본 시간만 벌었다라는 내용의 좀 오늘 또 긴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7월 30일 하루 일본이 엔화 방어를 위해 8조 4,500억 엔,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하면 530억 달러 어치의 엔화를 갖다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소개를 해 드렸는데,
7월 30일하고 31일, 이거 제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게 4월, 이거는 저 4월이고요. 요거. 7월 30일, 그리고 7월 31일 요거죠. 7월 31일에도 또 외환 개입한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확인은 아직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틀 연속으로 개입했다 하면은 금액이 얼마나 되냐면 13조 4천억 엔이 됩니다. 그 달러로 환산하면 무려 850억 달러나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0일만 하고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31일까지 했다면은 금액이 850억 달러어치나 된다. 요거는 일단 추정치니까 그래 말씀드리고, 요래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될 경우 이틀 연속으로 해가지고 850억 달러어치의 엔화를 갖다 매입했다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최대 규모의 이틀간 엔화 매입 작전이 되게 됩니다. 비싸게 얘기하면 개입이 되고, 그리고 미국 역시 상징적 그리고 실질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칫 일본 나홀로 엔화 방어 조치로 끝일 뻔했던 이번 개입을 훨씬 더 광범위한 정책 신호로 해석하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이후에 이 개입해가지고 끝난 후에, 뭐 끝났어요. 3일 동안 하고 끝나잖아요. 이후에 엔화의 반응은 이번 작전의 규모와 범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절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이 강력한 조치, 즉 개입을 했지만 달러 엔 환율은 급락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아주 바닥 찍고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이런 시장 반응은 전통적인 외환 트레이더들에게 개입한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일본 당국이 이번처럼 막대한 자금을 특정 통화 달러 사는데 투입했는데도 시장이 이를 흡수해서 추세 반전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는 애초에 지금 엔화 매도 포지션, 이게 단순히 투기적 포지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게 되죠. 참고로 엔화 약세는 상당한 수준의 수익률 약점, 뭡니까? 뭐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 국채 수익률 등등 해서 금리 차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약점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여전히 조심스러운 일본 중앙은행, 그리고 일본 투자자들의 외화 보유 선호 현상을 갖다가 반영하는 게 바로 이 엔화 약세입니다. 약세. 이미 좀 바꾸고. 자, 이거는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예, 좀 보여주기 좀 그런데, 하여간에 뭐 보여드리죠. 이 골드만삭스 차트는 올해 2026년 4월 30일,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해가지고 개입한 거, 그리고 7월 30일부터 7월 31일 개입한 거, 이 두 건을 갖다가 비교하면서 이 달러 엔 해가지고 이 변동 상황을 갖다가 보여주는 건데요. 일본 당국이 4월에 개입했을 때 금액이 250억 달러, 이거보다 7월에 훨씬 더 공격적이고 전술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4월 달 거는 이쪽을 보시면 되고 5월 달 거는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엔화 값이 많이 싸니까 그만큼 달러를 훨씬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었죠. 예, 그러니까 공격적이고 전술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다. 이걸 갖다 알 수 있습니다. 즉 달러 엔 환율 상승 또는 엔화 똥값은 공격적으로 이걸 갖다가 추종하는 또는 추격하는 투자자라면 미 재무부가 이례적인 규모의 개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워싱턴, 미국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치적 지원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7월 개입을 통해 받아들여야 하며, 이는 달러 엔 하락 또는 엔화값 상승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덕분에 일반적인 포지션을 현재는 취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고, 레버리지 리스크까지 감내해야 하며, 이전 고점 부근 부근이 어딥니까? 여기 가지고 164인 거쳐가는 거 이거죠. 이전 고점 부근 움직임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미 재무부의 개입은 가치평가, 금리 모델, 포지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는 것은 현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책 결정권자들이 급격한 조정을 강제로 일으켰다고 해서 단순히 지속적인 엔화 강세장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골드만삭스도 보세요. 추정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보면은 엔화 값이 똥값 되는 걸 해가지고 추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넘어가고. 네, 이런 가운데 해가지고 2026년 7월 개입에서 가장 흥미로운
운용상의 디테일은 미국 정부가 달러 N에 집중하는 대신에 유로 N을 갖다가 유로 엔화를 갖다가 이 환율을 갖다가 통해서, 그러니까 유로를 팔고 엔화를 산다 이거죠. 이걸 통해서 유로화를 매도하고 엔화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점입니다.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달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면서 엔화와 관련된 동화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향후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존에는 알고 있던 게 어떻습니까? 달러 매도 개입에 대비했던 트레이더들에게 누가 달러를 매도합니까? 그래가지고 일본이 해가지고 달러를 갖다가 물건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익숙했던 트레이더들에게 정보의 자금 흐름이 갑자기 다른 경로를 통해서 나타난다. 즉 유로화에서 툭 튀나온다. 마치 성동격서와 같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개입 위험을 갖다가 더 이상 달러 N 환율에만 국한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유로 N 환율을 비롯한 다른 엔화 관련 통화들도 정책 전달 메커니즘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미국 정부가 달러 전반의 약세를 유발하지 않고 엔화 강세를 원할 때 더욱 그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또한 미 정부가 미국 영준의 피마 레포 퍼실리티 상설 환매 조건부 채권 제도, 이것도 말씀드렸죠. 이거를 갖다가 일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또 다른 변수를 더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이번 조치로 일본은 보유 중인 미 국채를 담보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덤핑하는 게 아니고 담보로 달러 유동성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요. 어떤 걸로? 피마 레포 퍼실리티를 통해서 잠재적으로 시장 개입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피마 레퍼 퍼실리티를 이용하면서. 그런데 일본에게 시장 개입 수단이 부족했습니까? 시장 개입 수단이 부족한 것은 일본에게는 없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일본에게는 막대한 외환 보유액과 상당한 규모의 미국채, 그것도 단기 미국채가 있습니다. 따라서 패드의 피마 레퍼 퍼실리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은 워싱턴에서 일본이 엔화를 방어하되 이미 공급 과잉과 높은 수익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권 시장, 특정하면 국채 시장에 일본이 미 국채를 대량으로 덤핑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지요. 즉 2026년 7월 미국의 개입은 달러 엔 환율의 적정 수준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일본의 엔화 방어에서 발생할 부작용을 통제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워싱턴은 엔화 강세는 용인할 수 있지만 장기 미국 국채 시장에서의 무분별한 덤핑 매도는 용인하기 어렵다는 걸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개입은 시장 변동성을 억제하는 조치로 해석되어야 하고요. 언제? 7월 달에 한 거, 지난주에 한 거요. 그리고 시간을 벌어주고 투기적 압력을 완화하며 엔화가 정치적으로 허용되는 이 환율 수준, 이거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막아주지만 미일 수익률 격차를 줄이거나 일본 자본의 본국으로의 복귀 효과는 우리가 보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펀더멘탈하게 봤을 때 이번 개입의 지속성은 일본의 외환 보유액보다는 국내 정책 조합의 변화 여부에 더 크게 좌우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일본 중앙은행의 빠른 긴축 정책, 그러니까 빠르게 금리를 올리는 거, 이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가 있죠. 금리를 갖다가 엔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금리는 엔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소 투박한 수단이며, 일본 국채시장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더 강력한 촉매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일본 연기금, 그리고 보험사, 그리고 일본 가계 자금들의 일본 가계 자금 하면 뭡니까? 대표적으로 와타나베 부인 이게 있잖아요. 가계 자금의 지속적인 본국으로의 복귀가 되겠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되죠. 물론 일본 투자자들은 해외 자산 보유에 따른 보상을 계속해서 현재 받아왔었고, 일본 국내 정책 틀은 아직까지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외국에 있는 자금을 일본으로 다시 가져오게 할 강력한 이유를 갖다가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우리가 보기에는 간단합니다.
미일 당국은 투기적 열기의 한계를 위해 상한선을 갖다가 설정했고 엔화 매도 포지션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미일 금리 차가 좁혀지거나 일본 중앙은행이 더욱 강력한 통화 정책에 나서거나 또는 일본 자본이 일본 본국으로 유입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개입은 시장 판도를 바꾸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위한 방어적인 조치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일본은 시간을 벌었지요. 하지만 엔화를 강세로 돌릴 펀더멘탈한 변화를 갖다가 만들지는 못했다. 우짜가 보기에는 안 했다라고 봅니다. 자, 요걸로 가지고 당분간 엔화 얘기는 우짜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또 뭐 세상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고, 우짜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요거에 대해서 우짜가 말씀드렸죠. 중간선거 전까지는, 너무 이쪽에 해가지고, 엔화 쪽에 해가지고, 뭐, 강세로 돌아설 거다. 이런 거는 좀 기대를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넘어가자. 벌써 30분이네. 자, 암호화폐 거래량이 줄었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카이코, 여기죠. 소스 카이코. 카이코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올해 크립토 시장의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 활동이 둔화되면서 쭉 내려가죠. 둔화되면서 현물 거래량이 연중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44개, 43개 크립토 거래소의 데일리 하루 평균 거래량은 약 150억 달러 수준으로 올해 1월 고점 대비 무려 마이너스 70%나 감소했고요. 어마어마하게 감소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작년 2025년 12월 이후 하루 평균 거래량은 약 50% 폭감한 반동갈이 난 200억 달러까지 해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 최저치를 갖다가 현재 기록 그리고 갱신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편 전체 거래량의 60% 이상이 상위 6개 크립토 시장, 그러니까 거래 시장이죠. 크립토 거래소 6곳에 집중되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은 고갈되고 있다. 이 말이 되어 있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비트코인을 갖다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나라 한국 증시의 선배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 네, 요거는 중국의 레이팅덕 서비스 PMI 또 발표됐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중국의 레이팅덕 서비스 PMI는 국내 수요 모멘텀 실종으로 인해서 6월에 54.1이었는데 7월에 50.4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레이팅도 종합 PMI, 제조 PMI도 나왔죠? 예, 제조 PMI도 떨어지는 거 나왔습니다. 레이팅도 종합 PMI, 제조업하고 서비스 합쳐서 이 종합 PMI도 6월에 53.6에서 7월에 50.8로 이것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란 호르무즈 새 항로 합의 상당 부분 이란령의 통과. 예, 오만나비와 호르무즈 해협 전면 개방 의미하는 건 아니다. 예, 단서 달았죠? 예, 호르무즈 합의는 이란과 오만간 문제 외세 개입 용납 불가. 예, 단서 달았고요. 요거는 우짜가 해가지고 오늘 NI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떤 이 정치적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어떻게 해야 하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우짜가 좀 내일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란전 특히 호르무즈 이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다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 중요합니까? 중간선거 이제 석 달 남았습니다. 중간 미국의 중간선거가 석 달 남았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복장이 제일 깝깝한 게 누구다? 예, 트럼프가 깝깝하다. 이것만 알고 계신 상태에서 우리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자, 넘어가가지고 이건 사우디 해가지고 크루드 그러니까 원유 수출이 해가지고 감소하네. 예, 이게 됩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후티 반군의 위협으로 사우디 얀부를 통한 사우디 원유 수출이 복잡해졌습니다. 페르시아만과 홍해에서의 위험이 증가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량은 7월에 하루 평균 419만 배럴, 요거죠. 7월 419만 배럴로 전월, 그러니까 6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하루 평균 46만 배럴이 감소했습니다. 페르시아만 안에 발이 묶여있는 유조선에 실린 원유까지 포함하면 사우디의 수출량은 하루 평균 23만 배럴 퍼데이, 그러니까 하루 평균 23만 배럴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나가지는 못해도 유조선에 실렸으니까 이거 수출 물량으로 잡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수출량 감소가 조금 줄어든다 알게 됩니다. 참고로 후티 반군의 위협으로 인해 얀부항을 통한 사우디 원유 수출이 복잡해졌는데 페르시아만 여기 주황색이죠. 요거 주황색이라 해야 되나 오렌지색이라 해야 되나.
근데 요걸 통한 수출은 급감했고요. 그리고 양부항 요거죠. 하얀 거. 이 양부를 통한 이 수출은 우회 수출이죠. 이거는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수출 물량은 줄었다는 거는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후티 반군의 해상 봉쇄 선언으로 사우디 원유 수출길이 전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건 러시아 해상 석유 제품 수출이 감소했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시장 관계자와 우자가 아까 유가 소개하면서 3 to 1 크랙 스프레드 말씀드리죠. 다 관련되는 겁니다, 이게. 시장 관계자와 또 발음도 안 되네. 관계자와 LSEG, 그러니까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이죠. 여기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의 7월 해상 석유 제품 수출량 seaborne oil product 나와있죠. 해상 석유 제품 수출량이 MOM 대비해서 3분의 1 감소한 390만 톤을 갖다가 기록했습니다. 여기는 33%라고 되어 있는데 390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원인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과 러시아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 연료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죠. 러시아 항구들에서의 디젤과 휘발유 총 수출량은 6월 대비해서 무려 60%나 줄어서 75만 톤을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그 디젤하고 휘발유 다 합친 겁니다. 그리고 해상 나프타 수출은 러시아 국내 휘발유 수요 증가로 인해서 35% 감소한 80만 톤에 그쳤습니다. 러시아의 7월 해상 석유 제품 수출량 중 연료유와 VGO라고 있는데 백큐ම් 가스 오일이라고 해서 진공가스 오일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진공가스 오일인데 이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디젤이나 휘발유로 해가지고 다시 가공할 수 있는 물건을 갖다가 진공가스 오일이라고 합니다. 이 너무 테크니컬한데 하여가 그래 알시면 되고 하여가 연료유하고 진공가스 오일이 60%, 그러니까 러시아의 7월 해상 석유 제품 수출량 중 연료유와 진공가스 오일이 무려 60%를 차지하는데 이 두 제품 역시 합산해서 수출량이 6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21% 감소한 230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우짜가 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까먹고 뺐습니다. 쏙 빼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말씀드릴게요. 다이아몬드 백 유명하죠. 세일업계에서 거의 그 자이언트 킹 정도 수준 되는 아주 그 큰 회사입니다. 이거 다이아몬드 백스 해가지고 에너지에서 해가지고 리프트 프로덕션 해가지고 가이던스가 나오고 미리 쭉 돼 있죠. 근데 핵심만 우짜가 말씀드립니다. 벌써 37분이 되네. 북미 최대 유전지대에서 활동하는 대형 시추 업체 드릴러 중 하나이며 셰일업계의 거인 자이언트인 다이아몬드 백스 에너지는 이란 전으로 인해 에너지 시장이 혼란에 빠지면 높은 원유 가격이 뉴 노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원유 공급 충격으로 인해 각국 정부와 정유사들이 하루 평균 500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고 있는 가운데 캐스 반트 호프 다이아몬드 백스 에너지 CEO는 8월 3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라진 재고, 지금 방출하고 있으니까 사라졌잖아요. 사라진 재고는 다시 채워져야 하며 재고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원유 시장은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겠다. 전 세계 원유 재고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재보충이 원유 가격 하한선을 이란전 이전보다 구조적으로 높였다라고 하면서 최종적인 공급 정상화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변동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해가지고 투자자들 편지에 썼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결국은 해가지고 매그니피션트 7 시대가 끝났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으로 매그니피션트 7에 포함된 종목들 보시면 전부 다 플러스만 나오고 있죠. 이 종목들은 마치 하나의 바스켓처럼 함께 움직이면서 연간 수익률에서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들어서면서 이 추세는 막을 내려서 메타, 뻘겋게 나오는 거,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들은 연초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나머지 4개 종목 역시 지난 3년 평균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2026년 6월 한 달 동안 매그니피션트 7의 시가총액이 마이너스 2조 달러 이상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투자자들은
하이퍼스케일러인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AI 투자 계획에 우려하고 있지요. 참고로 이들 기업들은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AI에만 무려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인데, 투자자들은 이런 빠른 투자 속도에 향후 투자 수익률이 보장될 수 있는지 현재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간 매그니피션트 세븐은 이제 대형주 투자 성과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고, 매그니피션트 세븐은 바스켓으로 묶인 하나의 거래도 이제 더 이상 아니고, 시장에서 수익률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면서 7개의 개별적인 이야기로 현재 분리가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거는 오늘 마지막인데, 채권 시장에 주목해야 된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 요 허용은 요거는 해가지고 미국의 CPI 인플레이션율이죠. 예, 요 인플레이션율 되고, 요거는 해가지고 500 S&P 500 해가지고 인덱스 지수 해가지고 가는 거 이래 됩니다. 해가지고 요것도 마이너스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미국 10년물 해가지고 있죠. 예, 말씀드리면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과 S&P 500 지수 간의 90일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게 이 밑에 있는 요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0.4802까지 떨어지면서 1999년 한참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 1999년 이후에 가지고 최저를 기록했고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가장 강력한 네거티브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 국채 수익률 상승이 주식시장 약세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할 때 S&P 500,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반대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때 S&P 500 주식판이 하락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소리죠. 현재 수치 이거는 2022년 약세장 당시 최저치인 마이너스 0.42보다 요거보다 더 네거티브, 더 음으로 갔는데, 2020년 우한폐렴 리세션 이전의 10년 동안 이 둘 간의 상관관계는 파지티브, 여기죠, 요 파지티브. 파지티브 이 값을 보여서 경제 성장 기대치가 높아지면 국채 수익률과 주식이 함께 오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네거티브의 상관관계는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경제 성장의 신호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그리고 재정 우려라고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8월 6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다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